이렇게 그 좋은 얼굴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잘들 지내셨죠? 네. 아유, 건강한 것만 해도 요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그 세계 네티즌들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두고 제1세계다 이렇게 일컫는 걸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아직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나라에 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극복할 삶은 많지만. 요즘에 저도 온라인 수업만 듣다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늘은 어떤 강의인 거죠? 이제 처음부터 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세계 1차 대전 때 전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갑자기요? 원래 인생은 갑자기 문제가 오는 거야. 맞아요. 500만 명? 또 한 1,000만 명? 700만? 1,000만 명. 거의 이제 근사치로 이제 맞췄는데요. 대략 한 900만 명이 이제 전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90만 명도 아니고 900만 명 엄청 많죠, 사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대략 좀 많이 쳐서 한 1억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의 몇 배가 되죠? 갑자기 이제 10배네요. 네, 엄청나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전쟁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게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충북대학교 안병 그 교수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럼 한번 이제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염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생물의 어떤 개념을 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폐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전염병 인류 역사를 바꾸다 이런 제목으로요. 2시간 동안 말씀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은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역사적으로 그 인류 역사를 한번 크게 휘몰아쳤던 그러한 주요 전염병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말부터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뭐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고 해도 이제 뭐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3월 20일자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나온 그 글의 제목인데요. 굉장히 그 아주 지금의 시대 상황을 함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음을 말할 때다 이런 뜻이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나도 언제 어떻게 걸리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나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죽음을 말할 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함축적인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인류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역사를 보통 이제 뭐 왕조사, 정치사 이런 거 위주로 봤는데 실제 역사를 변혁시킨 원동력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전염병이 상당한 그 역할을 했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그런 책인데요. 전염병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이죠. 윌리엄 맥닐 교수가 말씀한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었다.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 주제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문명과 질병의 관계, 이게 서로 인과관계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질병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질병이 많지 않았겠죠. 뭐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왔다라는 거죠. 이 문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농경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런 게 다 문명입니다. 뭐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이야기하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뭐 이집트.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뭐 황하 문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도시를 이루고 많은 물자의 교역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삶의 수준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학 기술이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오늘날 아주 그 놀라운 그런 지금 문명의 그런 그 최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질병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전염병도 포함되고 그리고 만성질환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꾼 원동력으로서 이 전염병은 그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발생한 시기는 작년 말이었죠. 그리고 이것의 정식 바이러스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전 세계 지금요 430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감염자가. 그리고 29만 명이 넘는 약 30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전염병이 있는데 이거 뭐 그런 전염병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어떤 이런 발달된 의료 체계 속에서 이 정도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세계사가 이렇게 쓰여진다 그러면 아마 큰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른 세계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월 11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이렇게 선언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늦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죠. 자, 이 그림은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바이러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폐에 있는 세포 속에서 증식을 하고 탈출하는 그 장면, 아주 극적인 장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흑백인데 이제 칼라로 색깔을 입혔다 뿐이고요. 보기 좋으라고. 이게 실제로 환자 속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일을 해보면 저런 그 아주 생생한 그림을 얻는 게요. 정말 확률상 굉장히 낮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 사진 누가 찍었냐 사실 굉장히 감탄을 했거든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노란색으로 된 게 전부 바이러스입니다. 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 세포에서 증식을 하고 그냥 이렇게 탈출하는 그 모습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찍은 것인데 놀라운 그림이라고 좀 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이러스는요, 뭐 세균과의 차이점을 제가 이 시간에 뭐 그렇게 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핵심이 되는 유전체가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단백질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죠? 단백질 막이 이렇게 싸고 있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좀 복잡한 그림입니다만 세포에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화하는 세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폐에 있는 상피세포에 1차적으로 좋아하겠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 그 껍질, 단백질 껍질을 이렇게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전체가 세포 속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 유전체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복제하도록 작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 입자를 무수히 많이 이렇게 생산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를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증식한 바이러스들이 다시 인접한 다른 세포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기존의 그 세포는 죽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몇 번 돌면 많은 세포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하면 바깥으로 탈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지만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존재가 바로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정리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이제 야생 박쥐에서 유래했다. 그런 소리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었죠. 야생에 있는 박쥐를 이제 뭐 중국 그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식용으로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오염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생물학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다루다가 거기에서 바이러스 어떤 실수로 이렇게 바깥으로 유출이 된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두 번째 이 설도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그 치료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기존의 약물들을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에 쓰던 약물들을 이렇게 써보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사용하던 그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것을 써봤더니 뭐 효과가 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이러스 안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생물학 무기의 뭐 목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순수 연구 목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어떤 그러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냐. 이것도 설입니다. 그런 생각들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전염병에서 이제 그 아주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재감염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5.7 이제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회에는 우리나라 사회 같으면 이제 감염력이 사실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회에서는 좀 낮게 나오고 감염이 많이 되는 그런 국가에서는 5.7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그 CDC 그죠? 질병방제통제센터입니까? 예방통제센터. 거기에서 나온 논문에서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아무 처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면 감염력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겁니다. 5.7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염자 한 사람이 5.7명에게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7명이 감염이 되고 이 5.7명이 또 각각 5.7명을 감염시키면 25명. 한 번 감염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의 제곱, 5의 n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의 그 수준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2가 넘어가게 되면 공중보건학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뭔가 통제가 필요한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과 이런 치료제 개발에 서두르고 있는데 그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예방 주사잖아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병원성을 약하게 해서 우리 몸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병원 걸리지 않고 그 대신 바이러스는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다음에 이제 진짜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방어한다. 그게 백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원리는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검사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있으면 또 안 돼요. 백신 맞고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먼저 동물 실험해야 되는데 동물 실험도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나면 사람에다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걸 임상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보통 뭐 한 2, 3년씩 막 걸리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지금 이 급한 시국에 언제 이렇게 빨리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죠? 이걸 빨리 해도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 그 줄여서 이야기한 네, 거고요. 네. 실제로는 굉장히 그보다 한 2~3배 이상 더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백신을 만들고 나면
그때 가서 바이러스가 이게 지금 사라지게 되면 네. 쓸데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제약회사는 뭐가 됩니까? 뭐 잠깐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돈만 투자하고 못 건지는 거 아니냐. 이미 그러니까- 소를 잃었는데 뭐 예? 소를 잃었는데 예. 뭐 외양간 고쳐 뭐 하겠습니까? 또 변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변종이 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던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들어놨던 백신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게 변종을 가장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과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독감. 예.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재밌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지금 보면 이게 동물이 사슴이거든요. 일본입니다, 일본. 이 큰 길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차도 한 대도 없고 이 횡단보도를 신호등 바뀌니까 사슴이 유유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비틀즈 사슴 버전 같기도 하고. 나는 잔소리다 같은 네. 실사판 같은. 자, 뭐 이렇게 또 다른 이런 모습도 이렇게 흔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0년 전에 사라졌다고 하는 이게 바다 거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변가에 나와가지고 산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 저게 뭐 10년 만에 저렇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불과 짧은 시간에 지금 막 지구가 본래 그 자연의 모습을 지금 막 되찾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코로나의 역설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의 이동이 이 자연,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을 아주 비자연스럽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보세요. 맨 왼쪽에는 12월 달이고요. 맨 오른쪽은 지금 3월 달입니다.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밑에 바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지금 중국 대륙에 공기가 지금 맑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250년 만에 지구 공기가 이렇게 맑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30년 동안요, 총 오염 물질의 총량이 지난 2000년간 오염 물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도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겨울, 봄 항상 이렇게 몇 년 동안 심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사실은 다 미세먼지 마스크 좋은 거 다 몇 개씩 갖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끼는 문화가 아주 보편화돼 있었고 또 좋은 마스크를 이렇게 갖고 있죠. KF94, 뭐 KF80 해가지고, 그죠? 우리는 사실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잘 대처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세계 풍경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갑자기 이렇게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처해왔던 이 방역,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이제 이것을 우리가 K-방역이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뭐 많이 칭찬하는 걸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시기별로 증가하는 그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서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확연히 그 사망자 수가 적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죠. 자, 이게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감염자 수, 그죠? 감염자 수도 우리는 굉장히 완만한 그 맨 밑에 노란색 커브인데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으면은 저 기울기가 뭐 그냥 완전 절벽입니다. 절벽. 하루하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죽음을 말할 때다. 그런 게 뉴욕타임즈 기사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뭐 BBC 방송에서도 한국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방역 성공은 신속한 초기의 대량 검진과 엄격한 추적 시스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야? KBS 9시 뉴스, 이 메인 뉴스 시간에서 지금 나와서 앵커가 지금 저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물품들 많죠. 뭐 방호복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요구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이렇게 방역에 성공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먼저 이제 동물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경험이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메르스, 메르스는 동물 질병이 아니죠. 낙타에서 오지 않았나요? 그건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몇 사람들한테 된 거고 동물들한테는 그게 아니고 뭐 부재역이라든지 그죠? 조류독감이라든지 또 실제로 뭐 발생은 안 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아주 그 귀에 못이 솔도록 들었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멧돼지를 통해서 넘어왔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해도요. 그 돼지가 감염되면 100% 죽습니다. 그 무서운 병이고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걸리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돼지들은 저 감염이 되면은요 다 죽을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한 방역 이것을 제2의 국방이라고 그래요. 제2의 국방.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한테 질병을 뭐 이렇게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 우리가 한 1, 20년 사이에 저러한 동물 질병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 이제 이 동물 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그 역학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이런 훈련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13년 메르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그 아주 굴지에 제일 잘 나가는 병원에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겠지만 좌우간 의료계가 좀 많이 그 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그냥 철저한 준비를 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라는 것도요. 저런 사태가 물론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저런 걸 겪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대호각성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하고 전국의 의료인들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키트는 어떻게 만들고 이건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뭘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짜놓고 터지자마자 그대로 한 거죠. 근데 서구의 그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전염병을 겪어보지 못했죠, 별로. 그래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일을 당하고 나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선진국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런 그 비웃음도 하고 그랬죠. 교수님, 예. 네,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이제 유럽인들이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타당한데 왜 이렇게 쓰기 싫어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서구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스크 하면은요 복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가린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마스크는 페이스 커버라고 그래요. 얼굴 가리게. 그 복면이죠. 가면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아주 중환자나 쓰는 거, 범죄자들이나 쓰는 거, 그리고 테러범들이 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요 마스크 하지 말아라 그런 금지법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면 벌금 매기는 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은 그 다인종 국가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가면은요 뭐 흑인, 백인 다 뒤섞여 있고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자들이 사회의 어떤 차별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느끼고 뭐 테러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러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예의상 당연히 끼는 걸로 생각하지만 서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런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마스크가 없어요, 그 동네는. 공장이 생산을- 없어서 네, 생산을 못 합니다. 왜냐? 다 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중국에서 다 수입해서 쓰는데 중국이 지금 그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디 수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나라 그 수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아주 유명 럭셔리 의류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회사에서 이 간단한 마스크 하나 못 만든다는 게 아주 그 재밌는 현상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요. 자, 전염병은 왜 생기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총균세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출해간 도서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좀 몇 번 읽어봤어요. 도움되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술의 발전이 대전염병을 만든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기술이 발전하면 의료가 발전해서 전염병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전염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예요? 윌리엄 맥닐 교수가 이야기했던 문명이 질병을 만들고 그죠? 질병이 문명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그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인 거죠. 자,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도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의 문제. 이번에도 뭐야? 아주 그냥 큰 난리를 치른 곳이 대도시입니다. 그죠? 로마, 뉴욕, 우한. 이런 도시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첫째, 인구가 과밀하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는요, 이 전염병이 굉장히 사실은 퍼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사람끼리 퍼지는 거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대도시는요, 부유한 사람도 많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병에 더 잘 걸려요. 영양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위생이 다 이렇게 열악해요. 조건 자체가 거주하는 삶의 그 거주 조건이. 그래서 이러한 그 빈곤의 문제가 또 있고요. 위생의 문제. 이게 뭐냐면 이제 대도시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그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상수도로 뭐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나오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형성될 때. 여러분들이 뭐 환경공학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죠?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저런 거예요. 상수도 이렇게 소독해서 이렇게 대도시에 이렇게 신속하게 공급하고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요. 그 예를 들어 과거처럼 우물우물 이렇게 떠서 먹는다 그러면 수인성 전염병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 이런 물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분뇨. 그죠? 서울이 한 1000만 인구라고 본다 그러면 하루에 분뇨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은 도시공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가 뭐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재래식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그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자, 이런 문제. 인구가 많으면서 다 이렇게 빚어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은 물건을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는 거는 뭐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또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방치가 되면 여기에 파리 같은 뭐 이런 곤충들이라든지 설치류, 쥐들 있죠. 이렇게 막 들끓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서울에서 소비하는 쇠고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10톤? 소 500마리가 소비됩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서울에서. 돼지고기는 얼마나 소비될 것 같아요? 1000마리. 50톤. 아니, 10,000마리입니다. 만 마리. 하루에 하루에. 전국적으로 한 5만 마리 정도 돼지가 소비가 돼요. 하루에. 어마어마합니다. 닭은 그 10배예요. 10만 마리. 100만. 그 10배입니다. 돼지의 10배 마리수가 물론 부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되는데 마리수로 따지면 10배예요. 소보다 돼지가 20배고요. 마리수로. 돼지의 10배가 이렇게 닭이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닭이 마리수가 1억 6천만 마리라는 거예요. 1억 6천만 마리. 우리나라 인구의 3배도 넘어요. 진짜 많다. 이걸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식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100% 다 먹습니까? 먹다 남기고 버리는 게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야? 저개발 국가, 그죠? 경제 수준이 낮은 그런 국가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시골 간다든지 하면 이거 그냥 막 아무 곳에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쥐떼가 일본을 열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서 그죠? 이 쓰레기 뭐 이런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쥐들이 들끓는다고. 아니 일본 같은 나라에서 쥐떼가 들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발생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 그죠?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밀려드는 상인과 공직자 앞 순례자로 붐비던 고대 도시는 인류 문명의 산실인 동시에 병원균의 이상적인 서식처였다. 도시는 옛날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병원균의 이상적인 서식처. 그러니까 도시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곳이 농촌보다 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천연두가 유행병이 아니라 땡땡땡이었다. 뭐 같아요? 풍토병? 유행병이 아니라. 아, 그렇죠. 유행병인 반대말이죠. 그죠? 풍토병. 풍토병.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행병은 뭐 되면서 생긴 것이다. 도시화? 그렇죠. 도시화. 아, 눈치 빠르시네. 예?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이런 시골에서는요, 유행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인구가 많은 곳에 유행병이 생깁니다. 인구가 많아지려면 도시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두 하면은 뭐 지금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그런 전염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는 그냥 마을에 항상 있는 그런 풍토병이었어요. 없는 마을도 있겠죠. 있는 마을에서 누가 가서 옮기면 이제 거기도 이제 다 걸리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산업화의 문제입니다. 산업혁명이 한 200여 년, 250년 전 이상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질 문명을 더 이렇게 많이 발달시켜 왔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부작용으로 동반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지구가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다 들어보셨죠? 최근 200년 동안에 지구 연평균 기온이 100년마다 1도씩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2도밖에 안 되는데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뭐 지금도 보면은 뭐 극지방이라든지, 그죠? 저기 뭡니까? 알프스 이런 고지대에 있는 그런 빙하가 다 녹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2도의 그 증가가 그런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고, 뭐 각종 그 기상재해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이렇게 오면서 모기가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모기가 또 전염시키는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제가 대표적으로 댕기열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 할 때 지카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그게요 태아에 기형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야생동물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미생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간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프리카 그 밀림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이제 야생동물에 있다가 인간이 접촉하면서 이렇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그 속에 있던 그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병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탄저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탄저균은요 이게 생물학 무기로 만들 때 1순위입니다, 사실은. 1순위. 왜냐하면 포자로 이렇게 모양을 제가 변신을 하는데 이게 공기 중에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가 있어요. 아무 그 영양가 없어도. 이게 세균, 지금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건데 탄저병이 무섭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정복한 걸로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질병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콜레라라든지 홍역 같은 이런 질병들은 지금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온 변화로 인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무분별한 그런 개발, 그죠?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뭐 길을 놓고 거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 있던 뭐 야생동물, 그죠? 뭐 모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원체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교통의 발달입니다. 오늘날 교통은요, 비행기 타면 전 세계 어디라도 하루는 다 갑니다. 사람 따라서 이 병원균이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너무나 좋은 조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세계 지도죠.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줄이 많이 쳐져 있죠. 그죠? 저게 국경선이 아니고요. 옛날에 세계 교역로입니다. 세계 교역로예요, 이게. 줄이 전부 다. 이 동양과 서양이 뭐 분리된 세계가 아니고 저런 교역로가 있으면서 끊임없이 물자가 서로 교류가 되고 무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길을 따라서 뭐예요? 당연히 질병이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구에서 발생한 그죠, 흑사병, 중세시대 때 이 흑사병이요,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저런 길을 따라서. 저 옛날에도 저런 교통이 다 이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저런 길을 따라서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 인물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동굴벽화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라스코 지방에 있는 그 라스코 동굴벽화라는 건데 보면은 굉장히 뭐예요? 동물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뭐 소 같지 않습니까? 소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네. 자,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 그림은 뭐 같아요? 말 같죠? 배가 볼록하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무슨 병 걸린 말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굉장히 그림이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가축이죠, 그죠? 그럼 저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 뭐 어떤 사냥의 대상으로, 그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저때 이미 가축화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가축화한 시기는 대개 신석기 시대 와서 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런 그림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라스코 동굴벽화도 있고, 뭐 알타미라 스페인 지역에 나오는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끝나고 기온이 이제 따뜻해진 오늘날 같은 이런 기후에서는 이제 드디어 정착하는 그러한 인류가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뭐예요? 식량이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인구가 그게 비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기원전 7,000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이때 이제 문명이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야생으로 있던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가축화시킨 이유는 뭐겠어요? 식용. 식용은 가축화 안 시켜도 되죠. 경제. 농업이죠, 농업. 네, 농사에 쓰려고 한 겁니다. 아니, 넓은 땅 여러분들 농사해봤어요? 한 100평만 돼도요. 100평만 돼도 혼자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힘 안 들었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가축화시켜서, 그죠? 순한 동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농사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같은 동물들은 뭐예요? 먼 거리를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은 무기로 이렇게 또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은요, 소하고 말이 제일 가치가 있는 동물이었어요.
소아고말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는 뭐야? 차원이 다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신석기 혁명. 그거는 뭐 기후 변화가 그렇게 와서 신인류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충분히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주요 사망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자, 구석기 시대는 그럼 사람들이 주로 죽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사냥하다 좀 사냥하다가 수명이 그럴 수 짧아서. 있죠. 네. 수명이 짧아서. 수명이 짧아서 네,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자연사를 안 하고 도중에 뭐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원인이 뭐겠어요? 질병이 추락사 뭐. 맞아요. 사고 나서 부상당해서 죽는 겁니다. 사냥하다가 부상당하다든지 주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신석기 시대 이후는 뭐 때문에 많이 죽었겠어요? 전제. 질병.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이 저때부터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질병은 어디서 왔냐? 가축에서 왔습니다. 동물들을 가축화하면서, 그죠? 동물들이 사실은 많은 그런 그 미생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 가까이 있는 거야. 농사지면서. 그러니까 옛날 구석기 시대는 동물들이 이렇게 그냥 야생에서 살다가 죽으면 부패하겠죠. 그것을 사냥하던 사람이 발견하고 먹으면 병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병원균은 그때부터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렇게 가까이 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병원균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까이 한 집안에서 살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다. 이제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화가 되면서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독감은 돼지에서 왔어요. 이거 다 밝혀진 겁니다. 돼지에서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감염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천연두는 소에서 왔어요. 소가 가지고 있던 이 천연두가 사람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홍역은 원래 개의 질병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은 소의 천연두하고 사람 천연두는 달라요. 개에서 걸리는 홍역과 사람이 걸리는 홍역은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뭐 병원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오간 전염병은 동물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가축이, 그죠? 야생동물이 가축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염병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보면은요, 같은 바이러스인데 다른 질병인 게 있습니다. 홍역, 우두, 개 디스템퍼. 이거 다 이제 유명한 겁니다. 홍역 다 들어봤죠? 우역이라고 소에서 아주 그 악질적인 질병이에요. 그리고 개에서도 지금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병입니다. 물론 이제 예방 백신을 다 놓기 때문에 발생률은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모빌리 바이러스라고 하는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 역사를 바꾼 그러한 그 전염병,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은 이제 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이 그림은요, 그 아스텍 제국 있죠. 그 아스텍 제국에 천연두가 이렇게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병이 처음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앓던 그 너무 신기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남긴 건데요. 바로 이 천연두야말로 인류 역사를 뒤바꾼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아닌가. 중남미 지역이요,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그냥 뭐 사람들이 멸종하다시피 그냥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이 스페인에서, 그죠? 스페인에서 침입자들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콩키스트라고 그래요. 콩키스트. 스페인의 콩키스트. 침입자들, 정복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요, 이제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투르크족이
터키 지역으로 오면서 이스탄불을 이렇게 뺏어가요. 그래갖고 거기가 회교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저쪽에서는요, 거기가 원래 원래 이슬람 국가였는데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바뀌죠. 그게 중세 말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르크 민족이 저 동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터키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 문제는 이제 유럽으로 오던 그 물자 교역 그 비단길이 다 막혀버린 거야. 응? 이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와야 될 그런 필요한 물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교역로가 막히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그냥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인도를 찾아간 겁니다. 인도에 금이 많지 않겠냐 해가지고 가가지고 봤더니 웬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카리브해 지역에 있던 그런 많은 섬들이죠. 카리브해 섬. 그 원래 처음에 거기 갔다가 나중에 이제 대륙을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스페인에서 그래서 그 수많은 인구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죽었던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피사로하고 코르테스가 이제 중남미를 정복한 게 16세기로 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두창이 이제 천연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천연두가 사실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된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이 중남미의 그 천연두가 그 전파가 되지 않았던 거죠? 중남미에는요 천연두가 원래 없었습니다.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전혀 면역이 안 된 상태로 무방비로 노출돼 가지고 그냥 다 일시에 죽어나갔던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연두는 소에서 온 거라고. 그런데 저기 미주 대륙에서는요 본래부터 소가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저 소가 없었어요. 말도 없었고 가축이 별로 없는 동네가 바로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는데 우리만 그냥 갑자기 병 걸려서 죽으니까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남미 고대 제국이 멸망당했죠.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왜?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죽고 역사가 다 끊어지고 문화가 다 끊어지고 파괴되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저렇게든. 자 그런데요. 자 또 총균세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전염병이 처음 나타난 것은 놀라울 만큼 최근의 일이다. 자 왜 최근일까요? 우리가 아까 이제 5만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질병은 문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질병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류가 또 정복한 병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병이 바로 천연두죠. 천연두. 그런데
우역, 이 소에만 걸리는 이 우역도요 멸종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홍역이 이렇게 퇴치가 됐어요. 홍역이 2006년도에 지금 홍역 환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는 아직 있어요. 그래서 뭐 인류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지만 자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질병을 정복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분이 윌리엄 스튜어트, 미국의 위생국장을 지낸 분인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염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 결핵보다는 암, 콜레라보다는 심근경색을 연구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염병은 이제 인류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동안에 병하면은 다 전염병이었습니다. 그죠?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 주된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미생물의 역사에서 뭐야? 미아즈마 이론이라고 있었죠. 더러운 공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다. 그랬다가 그것이 19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미생물론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미생물학이 등장을 하게 되고 병이라는 것을 미생물이 일으키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뭐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차츰 극복이 되고 또 이제 1798년인가요? 그때부터 제너에 의한 이 중두법, 그죠? 천연두를 백신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면서 그 백신이 천연두를 넘어서 다른 질병에도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때는 뭐야? 이미 항생제, 페니실린을 비롯해서 많은 항생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만 투여하면 뭐야? 뭐 결핵 같은 것도 고칠 수 있고, 뭐 콜레라도 잡을 수 있고, 뭐 장티푸스도 잡을 수 있고, 많이 그런 자신감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의과대학의 교육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전염병에서 뭘로 바뀌어요?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염병 연구 안 하고 심근경색 연구하고 뇌경색 연구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 잘하는 의과대 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외과는 있고 외과 아니고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게 뭐 전염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의과대학에 이런 그 교육의 큰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을 1969년에 했지만 그 이후로도 신종 전염병들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쭉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끊임없이 이런 신종 전염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의과대학의 교육 방향이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돈 많이 버는 인기 있는 그런 과, 그죠? 그런 데로 많이 이렇게 의사들이 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뭐야? 감염병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거든. 이런 그 대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는 사실은 별 힘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염병은 왜 생기는지,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걸 주제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를 뒤바꾼 주요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